예, 자꾸 똑같은 얼굴이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평화란 무엇일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입에 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평화란 가능한 것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이렇게 많이 갖게 됩니다. 평화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그냥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무력을 동원한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평화일까? 지금 우리나라 백성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까? 또 세계 여러 나라 중에 몇 사람이나 몇 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는 평화롭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나라들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끊임없이 이렇게 갖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참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여러 해 전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통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고 시장 나가고 또 나들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냅니다. 근데 그 도로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제주는 그래도 아직 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대도시로 갈수록 도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위태위태한 곳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점잖게 운전을 도로에서 한다고 제가 일본 갈 때마다 느끼는데,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갈수록 이렇게 차들이 많아지면서 더 도로가 하나의 전투장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와서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다투어서 초를 다투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남이 나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끼어들기를 하게 되면 그 앞에서 그 앞에 쫓아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위협하는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경찰도 더 이상 그것을 인내할 수 없어서 굉장히 엄한 처벌을 한다고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말하자면 전쟁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학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제주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학교라고 이렇게 일컫는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고3 학생들 교실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입시 준비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어떤 순간에는 거의 발작에 가까운 그런 아주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굉장한 심리적인 폭발 현상을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마치 바이올린의 현악기의 현을 계속 이렇게 조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너무 팽팽해져 가지고 그 현이 아주 팽하고 끊어지듯이 바로 그런 상황 같은 그런 그 심리적인 아주 초긴장 상태를 고3 아이들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동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조용히 그 학생의 그런 그 아주 초긴장 상태가 가라앉도록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참 이 학원이라는 가장 평화스러워야 될 우리의 그 아이들의 삶의 현장도 이게 평화롭지가 못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그것을 해소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자신의 상처와 자신이 받는 압박을 다른 동료 학생들에게 쏟아붓고, 그래서 어떤 연약한 학생이 드러나면 철저히 따돌리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억압을 견디지 못해서 적지 않은 아이들이 해마다 참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웃음과 재치와 낭만이 가득해야 할 청소년들의 공간이 이런 고뇌와 불안, 두려움과 좌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시 전쟁이라고 말하죠. 입시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다 마무리되는가? 다음은 취업 전쟁으로 옮아갑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현실을 분석한 고용노동부 작년 자료를 보았습니다.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는 그러니까 소위 중소기업 아니면 영세기업이죠. 이런 작은 회사들이 인원 모집을 일할 사람을 찾았는데도 우리나라 전체에서 7만 명을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족 인원이 전체 10.6%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소위 경총, 우리나라 경영자 총연합회의 2015년도 금년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자료를 보면 대졸 신입사원 취업 경쟁률이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이 35.7대 1로 아주 격심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이 거기에 비하면 훨씬 낮은 6.6대 1의 비율입니다. 대졸 대학 졸업생들 거의가 처음엔 다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에서는 대기업 쪽에서는 대기업으로 방향을 정한 학생들은 구직난이고, 또 중소기업 측에서는 구인난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청년들이 눈높이를 좀 낮추고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으로 일단 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좀 더 나은 회사, 형편이 좋은 회사로 상향 이동을 하면 될 텐데, 왜 많은 젊은이들이 몇 년씩 재수를 하면서도 대기업에만 목을 매달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분포도를 보면 대기업 종사자가 197만 4천 명으로 전체 10.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기업 정규직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비정규직이 또 32만 8천 명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에 따지면 1.7%.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정규직이 1,081만 명, 전체 그 취업자의 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568만 4천 명, 전체 30.2%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꼴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아주 영세한 가내공업 같은 그런 회사에 취업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4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대기업 그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4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규직은 52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중소업체 비정규직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의 3분의 1밖에 못 받는 사람. 그러니까 기를 쓰고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가려고 합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중소기업 또는 그 영세 기업에서 시작을 하면 그것이 딱지가 한번 붙으면 그 다음에 향후 사회생활 여정에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첫 직장을 어디에 잡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 어떤 계층으로 살아갈지가 정해져 버린다는 그런 극단적인 그 표현까지 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대졸 하향 취업자 10명 중 6명은 직장을 2번 이상 옮겨도 상향 이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2년 후에 첫 직장이 중소기업인 대졸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상향 이동에 성공한 비율은 7.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든 대기업 진입을 해야지 첫 발을 작은 회사에서 시작하면 그 후에 큰 회사로 옮겨갈 가능성은 아주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회 양극화에 아주 체질화된 오늘의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현 정권이 추구하는 여러 정책 중 가장 중시하는 대목이 노동개혁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이란 정부의 발표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면 노동개혁이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는 이중 구조의 노동시장을 해소하여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을 높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100만 명을 구제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방 마음에 걸리는 대목은 유연 안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유연성이라고 하면 단적으로 노동자 고용을 하는 유연성이고 그것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자르고 쉽게 새로 채용할 수 있는 그것을 노동 유연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사용자가 함부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안정성이라는 것은 그와 정반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사용자가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안정적으로 이렇게 장치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연성과 안전성이란 완전히 그 반대되는 상반된 이율배반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잘 자를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고 다른 쪽에서는 동시에 잘리지 않게 하겠다니까 이 상반된 가치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을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날 그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코스트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코스트의 가장 큰 부분은 노동자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정규직 직접 고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용역회사를 통한 외부 용역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간접 고용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는 그래서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아니면 국내에 공장을 두더라도 이주 노동자들을 주로 채용해서 인건비를 몇 분의 1로 줄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대기업에 취업한 정규직 직장인의 임금 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35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주 노동자들은 그 중소기업 정규직의 거의 반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도 이주민들은 자국에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을 탈출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그 가장 열악한 노동 조건을 인내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주민들은 국가 간의 심한 경제 수준 격차 때문에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로마에서 열린 세계 이주민 사목자 대회라는 큰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에서 온 어느 한 선교사 출신 주교님이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때 그분이 말하기를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그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아직 아프리카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그 TV 등 그 화려한 대중 매체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냥 뭣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지만 후에 그들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하고 TV에 여러 가지 화려한 그 드라마와 또는 뭐 광고 등에 접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들이 유럽이나 제1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과연 이 세계가 그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하셨습니다.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지중해에서 이렇게 물결에 떠내려온 그 아일란이라는 시리아 난민 아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얼마나 지금 비극적인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수단, 시리아, 이라크 북부의 난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유럽이나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주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전쟁터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귀한 생명이 무더기로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일란이란 3살배기 그 꼬맹이가 바닷속에 잠들어버린, 그래서 시신으로 떠내려온 그 모습을 보고 그나마 유럽 대륙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그 가슴 아파하면서 8,000명인가 9,000명을 독일인가에서 받기로 이렇게 했죠. 그나마 아직도 인류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작은 증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에 2015년 3월 달에 한국 주교단이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께 인사드리고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가졌을 때 교종께서는 그 소위 아이시스 이슬람 국가에 끊임없이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몰려가고 있다고 큰 걱정을 저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많이 지원해서 간다고 합니다. 근데 따져보면 그들은 유럽에서 살기는 했지만 대체로 그 자기 부모 대에 아니면 할아버지 대에 제3세계로부터 유럽으로 이민해 들어간 이주민의 2세, 3세 자녀들입니다. 그들도 그 사회에서 평생 발버둥 쳐봐야 그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는 최하층, 최하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 지금의 세계 전체 그 시스템 자체가 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려고 극단적인 무장 투쟁에 가담을 하는 것입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 같은 조직이 생겨나고 9.11 사건의 뒤를 이어서 끔찍한 테러리즘이 이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제1세계와 제3세계 국가 간의 과도한 빈부 격차와 계층 간의 경제 불균형 때문에 축적된 분노와 증오가 원인입니다. 이런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평화가 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극도의 그 세계 안에 현존하는 빈부 격차와 계층 간의 불균형이 왜 일어났느냐? 그것을 촉발한 것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시스템입니다. 국가 간의 모든 종류의 관세 장벽과 규제를 허물어버리고 오로지 시장의 완전 자유 경쟁 역학이 알아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부를 분배하도록 시장에 맡겨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장 경제는 부를 창출해내는 데는 과거의 어떤 경제 시스템보다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통계상으로 보면 오늘날 사상 최대의 경제 발전과 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를 분배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한 나라 안에서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의 임금과 가장 적게 버는 사람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최근 미국 CNN 그 기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최고 경영자 덕 맥밀런은 지난 한 해 총 1940만 달러의 보수를 받았다. 그는 월마트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의 800배에 달하는 급료다. 월마트 보통 직원은 1시간에 $9의 시급을 받는다.
이건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다.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 안에서도 아마 저도 몰랐는데 사장이 여러 분 계신 모양입니다. 그 중에 IM 부분이라는 것은 IT 분야와 모바일 분야를 합친 그 IM 부문 대표이사 사장 작년 연봉이 145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주 40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환산해서 연봉을 따져보면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약 1000배에 해당하는 그런 봉급의 격차입니다. 이런 세상을 그대로 우리가 그냥 방관하면서 평화를 논하는 것이 가능할까? 일본의 그 경우를 조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에 부동산만 갖고 있으면 결코 손해는 안 본다는 신화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사상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을 고비로 부동산 값이 그 소위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곤두박질 쳐서 그 다음 10년을 급격한 경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그 90년대 말 1999년 2월 달에 일본의 그 오부치 수상이 이끄는 오부치 정부는 일본 경제 재생을 향한 전략이라는 그 큰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전략 회의가 만들어낸 그 캐치프레이즈는 건전하고 창조적인 경쟁 사회, 건전하고 창조적인 경제 사회, 경쟁 사회라는 게 그 이 오부치 정부의 그 경제 전략 키워드였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신자유주의를 일본 경제 재생의 기본 이념으로 선택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으로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 국제화, 규제 완화라는 세 가지의 그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이 자유화, 국제화, 규제 완화의 정책을 그 전략을 주도한 사람이 일본 그 경제학자 중에 나카타니 이와오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카타니라는 그 분이 이분은 기업가 출신이기도 하고 또 경제 관료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요새 와서 자신이 그때 그 90년대 그 90년대 말에 전력 투구에서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 시스템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굉장히 그 후회와 어떤 회한에 가까운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미국의 잘못된 선례를 뒤따르며 일본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끌어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만 이윤 추구라는 대명제 앞에 신뢰, 평등, 연대라는 사회적 가치는 해체해버리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따로따로 고립된 개체보다 연대하는 집단으로서의 경제 시스템이 과제입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일본 전체의 그 경제를 주도했던 책임 관료가 한 고백입니다. 그 자유화, 국제화,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 끝에 일본은 그 대신에 일본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를 많이 무너뜨려 갔습니다. 그 전에 일본의 그 기업은 어떤 의미로 굉장히 끈끈한 인간관계로 얽혀져 있었습니다. 경영자와 노동자는 마치 극단적으로 그때 일본 안에서도 그 비유하기를 마치 옛날에 그 어느 그 봉건 영주의 그 영주와 그 밑에 그 신하들 사이에 목숨을 건 어떤 충성 관계와 비슷한 그런 그 끈끈한 인간 관계가 기업의 기업주와 사용자와 그 근로자 사이에 있었다고 그때는 그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자유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언제라도 털어버리고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 내버리거나 아니면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무정한 이익단체로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우정이나 인정 같은 건 다 사라지고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짓밟고 넘어가야 하는 경쟁 상대로 변해갔습니다. 공동체가 해체되고 자기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인으로 기업이 다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나카타니라는 아까 그 관료의 후회 어린 고백은 이렇게까지 붕괴되고 메말라버린 일본 사회에 대한 탄식이고 한탄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과 인식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중요해도 우리 인간들 사이의 신뢰와 평등과 연대라는 가치가 해체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깨달음입니다. 경제가 인간의 기본권과 기본적 가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일본은 그나마 오늘에 와서 신자유주의의 선택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나마 깨닫는 경제 전문가들이 있는 데 비해서 우리 한국 정부와 그 정부에 봉사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도 신자유주의라는 신화에 사로잡혀서 다른 데는 거들떠볼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신자유주의라는 신화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비인간화하고 콩가루 집안으로 만드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양극화를 극복하고 어떻게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을지 참 전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인가?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작년 2014년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저희에게는 큰 어떤 방향 제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형제, brotherhood, 그것이 평화의 바탕이며 평화로 가는 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계층이 달라도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가족의 일원이고 또 서로 형제라는 그런 성서적인 가르침에 되돌아가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교종께서는 형제의
장래를 향한 그 하느님의 부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맨 시작에 있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아벨은 양치기였고 카인은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유목 문화를 상징하는 사람이었고 카인은 농경 문화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활동하는 영역도 다르고 사상도 달랐을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가축을 키우면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합니다. 농경민은 한자리에 정주하면서 땅을 일구고 그래서 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고 남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경작지를 훼손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목민과 농경민은 그래서 근원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판이하게 다른 유목민과 농경민이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둘 사이는 결국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이 탄생합니다. 이런 두 이질적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 한 아버지의 같은 자녀들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려는 그런 근원적인 회심을 하지 않는 한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온갖 갈등과 충돌을 해결할 수가 없고 평화를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종께서는 바오로 6세의 그 회칙, 민족들의 발전을 인용하면서 세 가지 그 의무를 세계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그 호소하셨습니다. 먼저 첫째로 부유한 나라들이 아직 덜 발전된 나라들을 도와야 한다는 연대의 의무, 국가 간의 연대의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공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사회정의의 의무.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고 한쪽의 발전이 다른 쪽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보편적 사랑의 의무. 이 세 가지 의무를 강조하셨습니다. 또 프란치스코께서는 그 베네딕토 16세의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회칙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형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족과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상대적 빈곤, 즉 양극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의 원칙적인 증진을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효과적인 정책이란 동등한 인간,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인간, 동등한 기본권을 지닌 인간들에게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그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을 지닌 사람들에게 자본과 서비스, 교육과 보건, 그리고 기술 이런 모든 것을 좀 보장해주고 누구나 자기 인생 계획을 자기가 세우고 또 실현할 기회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온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소득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이거는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적 저당권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회적 저당권. 이
사회적 저당권이라는 개념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벌써 출발하는데, 지금 새로 며칠 전에 우리말로도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 찬미 받으소서라는 최근에 교종 프란치스코의 회칙에도 이 말씀이, 이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 저당권이라는 것은 인간은 재화를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재화를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소유자는 그 재화를 자기만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유물로 여겨야 하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재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본을 가지고 그 자본을 투자해서 어떤 설비를 갖추고 또 원료를 사들여서 상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생산된 상품을 팔아서 남는 이유는 처음에 자본을 제공한 자본자만의 것이 아니고 생산 과정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들의 공동의 몫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양식을 선택하면서 오늘의 소비 만능주의에서 해방되는 일이다. 이것이 교종께서 특히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날의 경제 위기는 사람이 하느님과 이웃에게서 서서히 멀어지고 물질적인 부를 탐욕스럽게 추구한 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가치보다도 부라는 가치를 더 상위에 놓고,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희생시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가치관의 붕괴에서 양극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제적 이윤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시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꿔야 된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금 시간 재질하는데 지났습니까? 교종께서는 최근에 또 끊임없이 아주 되풀이해서 전쟁의 참혹한 상태를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전쟁의 피해를 겪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가고 상처받은 이들, 굶주린 이들, 난민과 강제 이주민들, 그리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책임자들에게 들려주고 온갖 형태의 적의와 폭력, 인간 기본권의 침해를 멈추게 하려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톤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무력을 통하여 폭력과 죽음을 확산시키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찔러야 할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무기를 든 손을 거두십시오. 무력의 길을 포기하고
대화와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만나러 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주위에 정의와 신뢰와 희망을 다시 세우십시오. 우리 이 한반도는 끊임없이 이렇게 38선을 가운데 놓고 어마어마한 첨단 무기들을 이렇게 양쪽에서 재놓고 조준해놓고 방아쇠만 보탄만 누르면 상대방이 불바다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사람이고 그 넘어 사는 2,500만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북한과 관계된 또는 북한의 호의적인 얘기를 하면은 종북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북한이야말로 철저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철천지 원수의 나라이고 정말 악의 악이라는 그런 대전제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70년 동안 그걸 쌓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2,500만도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들이고 하느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해마다 북한이 사용하는 국방비에 이게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34배의 국방비를 우리 남쪽에서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꾸 국방비를 해마다 올려갑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밖에는 쓸모없는 쇳덩어리 포탄과 무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또 이런 대결 의식 때문에 같은 남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종북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발명을 해서 얼마나 소모적인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대결 의식을 우리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일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된다고 해도 아마 끝없는 차별과 증오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실로 평화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 토마스의 말씀과 교정 프란치스코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재화를 소유할 수 있지만 소유자는 그 재화를 자기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유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찔러야 할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임을 깨달으십시오. 감사합니다.